미슐랭 3스타의 영광은 잿더미가 되었고 내 혀는 맛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원수의 성에서 만난 내 딸이 나의 새로운 혀가 되어주었죠. 기교와 복수가 아닌 진심을 담은 곰국 한 그릇. 타버린 재 속에서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꿀맛을 발견한 요리사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에서 느껴지는 건 오직 눅눅한 재의 맛뿐이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삼켜도 혀를 내는 듯한 신맛을 맛보아도 결국은 모두 다 타버린 잿더미로 돌아왔죠. 아무런 감각도 어떤 자극도 없었어요. 그저 공허, 완전한 무의 상태였어요. 나 강지혁, 한때는 세상의 모든 맛을 지배했던 남자. 사람들은 나를 황금혀라고 불렀어요. 미슐랭 3스타, 대한민국 요리계의 정점에 섰던 미락의 오너 셰프, 신의 축복을 받은 미각이라고들 했죠. 아주 미세한 소금 알갱이 하나의 차이도, 허브잎 한 장이 물에 잠겨 있던 시간 1초의 다름도 알아채던 나였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나는 곰팡내 나는 이 반지하 원룸에서 컵라면에 면발을 씹고 있어요. 물론 맛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한 위장에 밀어넣는 질긴 덩어리일 뿐이죠. 모든 것을 잃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정확히 5년 전 그날, 나의 영원한 이인자, 내 그림자처럼 나를 따르던, 아니, 내 등 뒤에 숨어 칼을 갈던 놈, 서무진.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레스토랑 르시엘의 주인이 되어 있죠. 그날은 세기의 대결이라 불리던 SOS 요리 경연대회 결승이었어요. 나와 서무진, 단 둘만 남은 무대였죠. 지혁아, 이건 내가 자네를 위해 특별히 구해온 식재료야. 서무진이 뱀처럼 웃으며 내게 건넨 것은 동남아시아의 희귀 허브라는 푸른 잎사귀였어요. 승부에 필요할 거야.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게 주제니까.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만했죠. 그 어떤 재료도 내 혀 앞에서는 비밀을 감출 수 없다고 믿었어요. 나는 그 잎을 씹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죠. 처음엔 혀끝이 아릿한 쇠맛이, 그 다음엔 격렬한 마비가, 그리고 마지막엔 칠흑 같은 공허. 나의 세상에서 맛이라는 감각이 영원히 삭제되었어요. 의사의 진단은 절망적이었어요. 신경계의 영구적 손상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죄송합니다. 미락은 문을 닫았어요. 나의 황금혀가 사라졌다는 소문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죠. 나를 따르던 수셰프들과 직원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서무진의 르시엘로 갔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겠죠. 모든 것이 서무진의 계략이었다는 걸. 나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름도 얼굴도 버리고 박씨가 되어 뒷골목 식당의 식기세척부가 되었죠. 끓어넘치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기름때 낀 접시를 닦는 것이 내 일이 되었어요. 요리, 그건 사치였어요. 맛을 볼 수 없는 요리사는 날개 잃은 새가 아니라 하늘 자체를 잊어버린 새였죠.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내 안의 복수심마저 잿더미처럼 식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쉬는 시간,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훔쳐보던 낡은 스마트폰 화면. 우연히 들어간 음식평론 블로그. 하나의 테이블. 절대 미각을 가졌다는 요즘 가장 떠오르는 익명의 평론가 하나의 블로그였어요. 마침 그녀가 평론한 것은 서무진의 르시엘 신메뉴였죠. 나는 비웃음을 흘릴 준비를 했어요. 어차피 돈 받고 써주는 홍보 글이겠지. 그런데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서무진 셰프의 시그니처 트러플과 샴페인을 곁들인 푸아그라 소스. 소스의 질감은 훌륭하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 푸아그라를 익힐 때 샴페인을 넣는 타이밍이 정확히 3초 빨랐다. 그 결과 샴페인의 산미가 트러플의 섬세한 흙내음을 덮어버렸다. 아마 서무진 셰프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나 혹은 이 요리의 핵심을 잊은 듯하다. 심장이 재가 되어 멈춰버린 줄 알았던 내 심장이 쿵 하고 울렸어요. 저건 나만이 알던 서무진의 유일한 약점이었어요. 그는 늘 성미가 급해서 마지막 1분을, 아니 그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해 요리를 망치곤 했죠. 그걸 이 하나라는 여자가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나는 미친 듯이 그녀의 다른 글들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녀는 진짜였어요. 그녀의 혀는 어쩌면 과거의 나보다 더 날카롭고 섬세했어요. 그때 잿더미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복수. 그래, 복수다. 내가 할 수 없다면 저 여자의 혀를 빌려서라도 저 여자의 혀로 나의 요리를 재현하고 나의 기술로 그녀의 감각을 완성시킨다. 서무진 내 놈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되찾아오겠다. 나는 그녀를 이용해야 했어요. 그녀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었어요. 나의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였으니까요. 수소문 끝에 그녀에게 연락이 닿았어요. 새로운 요리를 개발 중인 무명 요리사라고 나를 속였죠. 맛을 봐달라고, 당신의 조언이 절실하다고. 그리고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나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박 씨의 허름한 작업복 대신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셔츠를 입었지만 내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죠. 저 혹시 박철수 씨? 고개를 들었어요. 맑은 눈을 가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하나였죠. 그녀의 이름은 강한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내가 20년 전 병원에서 갓 태어난 딸아이의 목에 걸어주고 도망쳤던 작은 은수죠. 한나, 강한나. 내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그랬어요. 내가 버린 아내의 성이 강씨였어요. 이 아이는 하나는 내가 버린 나의 딸이었어요. 네, 제 이름을 어떻게? 한나가 당황한 듯 물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복수, 이용, 이 아이를 내가 버린 내 딸을 또다시 내 복수를 위해 지옥으로 끌어들여야 한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예뻐서. 나는 황급히 말을 돌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도망쳐야 했어요.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어요. 이 아이의 인생에 나는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재앙이었으니까요. 일어나려는데 한나가 나를 빤히 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요리사였죠. 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내 손이 지난 5년간 식기세척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20년간 칼을 잡았던 내 손에 박인 굳은 살과 흉터가 내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슬픈 맛이 나요? 네, 맛이요. 아저씨한테서는 모든 걸 잃어버린 맛이 나요. 아주 절망적이고 쓴 맛. 마치 혀를 잃어버린 요리사처럼. 쿵. 내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는 나를 맛으로 읽어내고 있었어요. 나는 무너졌어요. 20년 만에 내 딸아이 앞에서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만 빼고 나의 초라한 진실을 모두 고백했어요. 사고였습니다. 5년 전 모든 미각을 잃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한나의 표정은 경멸이나 조소가 아니었어요. 깊은 연민, 마치 나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처럼. 한참의 침묵 끝에 한나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내가 상상도 못한 제안을 했죠. 마침 잘 됐네요. 무엇이 말입니까? 저 서무진 셰프의 르시엘에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서무진, 내 원수의 레스토랑에 내 딸이 왜? 뭐라고요? 거긴 안 됩니다. 위험한 곳. 위험한 곳인 거 알아요. 한나가 내 말을 잘랐어요. 그녀의 맑은 눈이 순간 차갑게 빛났죠. 저도 그 레스토랑에 볼 일이 있거든요. 볼 일이라니 대체. 5년 전 제 아버지를 무너뜨린 사람. 서무진에게요. 세상이 멈췄어요.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강지혁 셰프가 자기 아버지라는 걸. 그리고 그의 몰락에 서무진이 연관되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자신이 복수하려는 아버지, 그 강지혁이 지금 눈앞에 이 초라하고 냄새나는 중년 남자라는 것을. 한나가 내 손을 잡았어요. 식기세제로 거칠어지고 갈라진 못생긴 내 손을. 아저씨, 아니 셰프님. 그녀가 나를 불렀어요. 사실 르시엘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신입 셰프를 뽑는데요. 경력도 이름도 보지 않아요. 오직 실력만 본다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맛을. 그러니까요. 한나가 웃었어요. 아주 슬프게. 셰프님은 완벽한 손을 가졌어요. 이 굳은 살이 증명해요. 셰프님은 수만 번 칼질을 하고 수천 번 불을 다룬 몸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완벽한 혀를 가졌고요. 설마. 네, 맞아요. 나와 같이 가요. 르시엘에. 셰프님은 셰프님의 기억으로 요리해요. 나는 나의 혀로 셰프님의 요리를 완성시킬게요. 당신의 미각을 내가 되찾아 주겠다고요. 이건 신이 내린 복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지옥일까요? 나는 내 딸의 손을 잡고 내 원수의 성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숨긴 채로. 우리의 훈련은 지옥 같았어요. 나는 이름을 박철수로 속이고 한나의 보조 셰프 자격으로 잠입하기로 했죠. 우리는 빈민가의 작은 공유 주방을 빌렸어요. 나는 10년 만에 다시 전문 조리용 칼을 잡았어요.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양파를 투명하게 볶아내는 감각, 고기의 육즙을 가두는 불의 타이밍. 내 몸은 아직 강지혁을 기억하고 있었죠. 문제는 결과물이었어요. 셰프님, 이 수프. 한나가 내가 만든 어니언 수프를 한 숟갈 맛보더니 미간을 11자로 찌푸렸어요. 짜요. 소금을 정량의 2배는 넣었어요. 그리고 육수가 너무 오래 끓었어요. 뼈에서 쓴맛이 배어나와요. 나는 좌절했어요. 보이지 않는 벽에 주먹을 내지르는 기분이었죠. 나는 분명히 내 기억 속의 레시피대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한나가 다시 말했어요. 양파를 볶은 솜씨는 완벽해요. 캐러멜라이징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어요. 재료의 식감을 정확히 살렸어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셰프님,
혀로 기억하는 맛을 믿지 마요. 어차피 그건 가짜니까. 셰프님의 손이 기억하는 감각을 믿어요. 나는 그 감각의 방향만 잡아줄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기묘한 2인 1조가 되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요리했어요. 아니, 혀를 닫고 요리했죠. 오직 내 손끝의 감각으로 재료가 익어가는 미세한 소리로 불의 온도를 느끼며 요리를 만들었어요. 지금이에요. 불을 아주 약간만 줄여요. 딱 1도만. 아니, 10초 더. 10초 뒤에 소스를 부어요. 지금. 한나는 나의 혀였고 나의 길잡이였어요. 그녀의 지시에 따라 내 몸이 움직였죠. 나는 내 딸의 꼭두각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끔찍하게도 행복했어요. 드디어 르시엘의 블라인드 테스트 첫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르시엘의 주방은 지옥처럼 뜨겁고 살벌했어요. 수십 명의 도전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칼을 갈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나타났어요. 서무진. 5년 만에 본 그는 더 교활해지고 더 오만해져 있었어요. 최고급 슈트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로 우리 앞에 섰죠.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라도 그가 나를 알아볼까봐. 하지만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 아니,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방, 르시엘에 오신 것을. 서무진이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향신료, 식별입니다. 눈이 가려진 채 이름 모를 수십 가지의 향신료 향을 맡고 이름을 맞춰야 했어요. 미각을 잃은 나에게 후각 또한 사치였죠. 내 코는 곰팡내와 컵라면, 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맡지 못한 지 오래였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내 옆에 선 한나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첫 번째, 스타 아니스. 팔각이에요. 두 번째, 카다멈. 베트남산이네요. 세 번째는 샤프란. 이란산, 최고 등급 A네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부르는 답안을 적었어요. 그녀는 숨소리만으로 모든 것을 구별해냈어요. 결과는 나와 한나, 박철수와 강한나 조는 만점으로 통과했죠. 수많은 탈락자들 사이에서 서무진의 눈이 처음으로 한나를 향했어요. 그의 눈이 가늘어졌죠. 그 절대 미각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뱀의 눈빛이었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서무진의 요리 재현이었어요. 그의 보조 셰프들이 만든 요리를 맛보고 똑같이 만들어내야 했죠. 한나는 요리를 한 입 맛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셰프님 이상해요. 뭐가? 이 요리 분명히 서무진 셰프의 레시피인데 맛이 없어요. 아니, 텅 비어 있어요. 핵심이 빠졌어요. 그녀는 서무진이 일부러 가짜 요리를 냈다는 걸 간파한 거예요. 그의 진짜 레시피를 훔치지 못하게 하려는 함정이었죠. 어떻게 하지? 내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아니요. 난 알아요. 한나가 웃었어요. 나는 이 요리의 진짜 맛을 알아요. 블로그에서 수십 번도 더 분석했으니까. 그녀는 나에게 진짜 레시피를 속삭였어요. 서무진이 숨기려 했던 그의 비밀을. 우리의 요리가 완성되었을 때 서무진이 직접 우리 접시 앞에 섰어요. 그는 우리가 만든 진짜 요리를 맛보더니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한나가 당당하게 말했죠.
셰프님의 요리는 훌륭하지만 늘 마지막에 두려움이 느껴져요. 이 레시피처럼요.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맛. 그래서 진짜 맛을 숨기셨겠죠. 서무진의 뺨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그는 한나를 노려봤어요. 죽일 듯이. 너 강한나? 그는 내 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어요. 마지막 관문. 최종 5인만이 남았어요. 나와 한나. 그리고 다른 세 팀의 셰프들. 서무진이 마지막 과제를 발표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마지막 테스트는 나의 시그니처 요리. 블루 리프 소스를 곁들인 랍스터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블루 리프.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저주받은 허브. 서무진 이놈이 이 허브를 자신의 시그니처로 쓰고 있었다니. 이건 나에 대한 조롱이었어요. 내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셰프님 왜 그래요? 괜찮아요? 한나가 내 팔을 붙잡았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요리가 나왔어요. 한나는 소스를 한 숟갈 맛보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녀가 나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셰프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어요. 이 맛, 이 독특한 알싸한 맛. 5년 전 기사에서 읽었던 강지혁 셰프를 쓰러뜨린 그 허브 맛이에요. 심장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그녀가 알아챘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한나는 다시 소스를 맛보았어요. 온 신경을 혀끝에 집중했죠. 기사에서는 분명히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초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독성이 약해요. 아니, 거의 없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이건 그 허브 자체가 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허브는 특정 자극제와 만났을 때만 신경 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였어. 자극제. 그때 내 머릿속에서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결 직전 서무진이 웃으며 내게 건넨 활력 드링크. 지혁아, 긴장 풀라고. 이거 마시고 해. 형이 주는 선물이야. 내가 늘 마시던 비제약의 에너지 드링크였어요. 그거였어요. 허브와 그 드링크. 그 두 가지가 만나 내 혀를 죽인 거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서무진 그놈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함정을 팠던 거예요. 셰프님. 한나가 다급하게 나를 불렀어요. 시간 없어요. 저들이 쓴 건 그 허브와 발사믹 식초, 그리고 캐러멜라이징한 양파예요. 하지만 우린 달라야 해요. 어떻게? 이 허브의 독성을 아니, 이 자극적인 맛을 중화시킬 재료를 찾았어요. 한나의 눈이 확신에 차 빛났어요. 바로 배예요. 한국 배. 이 시원하고 깨끗한 단맛이 이 허브의 거친 맛을 잡고 감칠맛만 남길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어요. 나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간신히 붙잡았어요. 지금은 복수할 때가 아니었어요. 증명해야 할 때였죠. 내 딸의 혀와 나의 손이 서무진 너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한나의 지시에 따라 손을 놀렸어요. 내 모든 기술과 그녀의 절대 미각을 합쳐서 우리의 접시에는 서무진의 것과는 다른 배를 이용한 새로운 블루 리프 소스가 만들어졌어요. 요리가 완성되었을 때 서무진이 우리 접시 앞에 섰어요.
그는 거만한 미소로 우리 소스를 맛보았죠. 그리고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다시 한번 소스를 맛보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 맛은. 한나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네. 블루리프의 자극적인 맛을 완벽하게 잡은 맛이죠. 그녀가 서무진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어요. 셰프님은 모르셨나 봐요. 이 허브가 다른 재료와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혹은 알고도 쓰신 건가요? 서무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죠. 그는 한나를, 이 어린 여자애를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너 대체 정체가 뭐냐? 한나는 나를 모자 속에 숨은 나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모든 카메라와 심사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5년 전 모든 것을 빼앗아간 셰프 강지혁의 딸 강한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어요. 모든 시선이 한나에게, 그리고 그녀의 보조인 나에게 쏠렸죠. 서무진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하, 강지혁, 그 몰락한 쓰레기의 딸. 그가 나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저놈은 누구야? 내가 데려온 저 식기세척부 같은 놈은 설마 저놈이 강지혁이라고? 하. 비웃음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었어요. 기름때 찌들고 5년의 세월에 늙어버린 하지만 분명한 강지혁이 얼굴을 드러냈죠. 서무진의 웃음이 멎었어요. 그의 눈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어요. 강지혁. 내가 어떻게. 그래, 나다, 서무진. 나는 5년 만에 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놈이 모든 걸 빼앗아갔던 강지혁이다. 그날 르시엘은 뒤집혔어요. 한나는 그저 감정만으로 덤벼든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서무진을 추적해왔던 거예요. 그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무진과 비제약의 비밀거래 내역서, 블루리프와 그 활력 드링크의 성분을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신경 독성 실험 보고서까지. 서무진은 모든 것을 잃었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하게. 모든 것이 끝나고 나와 한나는 늦은 밤 차가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죠. 나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20년 만에 만난 내 딸에게, 나를 구원해준 내 딸에게. 미안하다. 겨우 내뱉은 말이었어요. 널 버려서 미안하고, 그리고 널 이용하려 해서 미안하다. 한나가 걸음을 멈췄어요. 나를 돌아보더군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아빠가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도 아빠를 이용했어요. 한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혼자서는 서무진을 이길 수 없었어요. 나는 혀는 가졌지만 그것을 구현할 손이 없었으니까. 나는 강지혁의 손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복수를 위해 서로를 필요로 했던 거였죠. 그런데 한나야, 내가 물었어요. 너는 언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았지? 한나가 눈물을 닦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거짓말. 그때는 날 그냥 슬픈 맛이 나는 아저씨라고. 아니요. 한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만난 날, 아빠가 나에게 테스트한다며 끓여준 곰국. 그거 할머니가 어릴 때
나에게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았거든요. 내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그 곰국은 내가 미각을 잃고 오직 기억만으로 어머니의 레시피를 따라 만들었던 거였어요. 소금이 정확히 2g 모자라고. 한나가 울면서 웃었어요. 감초가 딱 한 조각 들어간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슬픈 맛.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둘뿐이니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어요. 20년의 죄책감과 5년의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한나가 나를 안아주었어요. 작은 내 딸이 이 초라한 아버지를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르시엘이 있던 화려한 강남이 아닌 내가 식기세척부로 일하던 그 뒷골목에요. 테이블은 딱 4개. 식당 이름은 부녀 주방이에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해요. 내 혀는 여전히 제 맛밖에 모르죠.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내 손의 기억으로, 내 어머니의 기억으로 요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한나가 나의 혀가 되어주죠. 아빠, 오늘은 간이 완벽해. 이건 꿀맛이야. 그녀가 내 요리를 먹고 행복하다는 미소를 지어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행복한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혀가 아닌 가슴으로. 부녀 주방의 아침은 진한 사골 육수 냄새로 시작돼요. 화려한 미락의 주방도 살벌했던 르시엘의 주방도 아니에요. 딱 3평 남짓한 나와 한나, 단 둘이 서면 꽉 차는 작은 공간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이 내 평생 가장 편안한 주방이에요. 나는 고요 속에서 요리를 해요. 미각을 잃은 대신 나의 다른 감각들이 예민하게 살아났거든요. 육수가 끓는 소리, 기름에 마늘이 익어가는 냄새 아니, 냄새는 맡을 수 없죠. 하지만 마늘이 투명해지며 그 특유의 고소함을 터뜨리는 그 순간을 나는 이제 감으로 알아요. 아빠. 홀에서 주문을 받던 한나가 작은 창구로 쪼르르 달려와요. 오늘 곰국 간 1%만 더. 그리고 불 끄기 10초 전이에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소금 한 꼬집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요. 내 손은 이제 한나의 혀에 완벽하게 동기화되었죠. 우리는 두 사람이지만 마치 한 사람의 요리사처럼 움직였어요. 저녁 무렵 세상이 어둑해질 때쯤 가게 문을 열고 지친 표정의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저기 그냥 따뜻한 국물 하나 줄 수 있어요? 요즘 통 입맛이 없어서. 한나가 특유의 밝은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그럼요, 할머니. 저희 집에서 제일 따뜻한 곰국 한 그릇 내어드릴게요. 나는 조금 전 한나가 완벽하다고 했던 그 곰국을 정성껏 토렴해서 내어보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가셨죠. 그리고 그대로 멈추셨어요. 주방에서 몰래 지켜보던 나와 한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맛이 없나?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눈가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국물 그릇 안으로. 이 맛은. 할머니는 울먹이며 다시 한 숟갈을 드셨어요. 우리 엄마 맛이네. 할머니는 한참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어요. 그러면서도 숟가락을 놓지 않으셨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셰프님. 나는 황급히 주방 안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내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거든요. 나는 내가 만든 저 곰국의 맛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지금 저 할머니가 어떤 맛을 느끼고 계시는지. 그건 그리움이라는 맛이었어요.
내가 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20년 넘게 기억해온 그 맛이었죠. 가게를 정리할 시간. 작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전 르시엘의 오너 셰프 서무진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및 특수상해, 교사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나가 조용히 다가와 라디오에 전원을 껐어요. 시끄러운 소음이 우리의 따뜻한 주방을 망치는 게 싫다는 듯이. 복수. 그렇게나 내 평생을 걸고 싶었던 그 단어는 이제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어요. 그저 나와 상관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죠. 한나야, 네, 아빠. 오늘 고생 많았다. 한나가 설거지를 하던 나를 돌아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녀의 눈이 초승달처럼 예쁘게 휘었죠. 아빠도요. 오늘 곰국은 진짜 할머니 맛이었어. 완벽했어요. 나는 그녀의 그 웃음을 봐요. 내 혀는 여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제의 맛뿐이지만 이상하게도 내 세상은 온통 달콤한 꿀향기로 가득 차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혀가 아닌 가슴으로 맛보는 나의 꿀. 그것은 바로 행복이었어요. 10장. 마음을 맛보는 비평가. 소문은 발 없이 천리를 간다더니 어느새 부녀 주방은 이 뒷골목의 작은 기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맛을 못 느끼는 천재 셰프와 그의 혀가 되어주는 절대 미각의 딸. 이보다 더 자극적이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사람들은 곰국 맛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녀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테이블 4개의 작은 식당 앞에 아침부터 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아빠, 밖에 줄이 저기 큰 길까지 나갔어. 한나가 조금은 두려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묵묵히 육수통을 젓고 있었죠. 상관없다, 한나야.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우리의 곰국을 끓이면 돼. 그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어수선한 오후.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하고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재료가 다 떨어져서. 한나가 늘 하던 대로 고개를 숙이며 말하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나도 주방 창구 너머로 그 남자를 보았죠. 날카로운 안경. 세상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는 듯한 지루한 표정.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수첩과 펜. 미시카 K. 본명은 김영준.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혹하고 가장 정확한 혀를 가졌다고 알려진 최고의 음식 평론가였어요. 그는 미락 시절의 나에게 유일하게 별 3개는 아직 이르다고 독서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이 누추한 뒷골목 식당에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구두를 신고 서 있었어요. 소문 들었습니다. K가 특유의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각을 잃은 셰프라 참 동화 같은 이야기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래서 어디 한번 날 속여보시지 하는 차가운 가시가 박혀 있었죠. 곰국 하나. 한나가 긴장한 채로 나를 돌아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마지막 딱 한 그릇 남은 육수였어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했어요. 내 모든 감각을 손끝으로 모았죠. 물이 끓는 소리, 밥알이 토렴되는 미세한 진동, 그리고 한나의 숨소리. 아빠 지금이야. 한나가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뚝배기에 맑은 육수를 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우리의 곰국. K는 한참을 그 곰국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마치 엑스레이라도 찍는 것처럼 뜯어보더군요. 그리고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놀랍게도 눈을 감았어요. 후각도
시각도 아닌 오직 맛에만 집중하겠다는 그만의 의식이었죠. 한 숟갈 그가 국물을 입에 머금었어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는 그 국물을 혀 위에서 굴렸어요.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죠. 이건, 그가 눈을 떴어요. 그의 그 권태롭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나를 주방 안에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강지혁 셰프, 당신 정말 맛을 못 느끼는 거 맞습니까? 나는 땀에 젖은 조리모를 벗고 그에게로 걸어 나갔어요. 오랜만입니다. 김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저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합니다. K는 다시 곰국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맛이 이렇게나 정확할 수가 있지? 염도 0.8%. 육수의 농도 감칠맛의 밸런스. 이건 기계로도 이렇게 완벽하게 맞출 수 없어. 그는 한나를 한 번 나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알겠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어요. 당신의 손이로군. 당신의 수천만 번의 기억이 그리고 그가 한나를 보며 말했어요. 따님의 혀가 하나가 되었군요. K는 그렇게 국물 한 방울 밥알 한 톨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그의 그 차가웠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온기가 도는 것 같았죠. 그가 계산을 하기 위해 일어섰어요. 강지혁 셰프. 네. 나는 미락 시절 당신의 요리를 차가운 천재의 기교라고 불렀었지. 완벽했지만 마음이 없었거든. 그런데 오늘 나는 당신의 이 곰국에서 마음을 맛봤소. 그는 돈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고 출문으로 향했어요. 종이 다시 딸랑 하고 울렸죠. 참, 그가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떠나고 한나가 내게 달려와 나를 와락 안았어요. 아빠 들었어. 들었지? 최고래, 아빠가 최고래.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딸의 작은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내 혀는 여전히 눅눅한 재의 맛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한나를 안고 있는 내 가슴이 그 어떤 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어요. 미식가 K의 리뷰는 그냥 리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가 곰국 한 그릇에서 마음을 맛보다라는 제목의 한 편의 시였죠. 그의 글이 인터넷 신문 일면에 실린 다음 날, 3평짜리 부녀 주방은 말 그대로 마비가 되었어요. 전국에서, 아니 일본과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 곰국을 먹으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뒷골목은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아빠, 이러다가 우리 쓰러지겠어. 한나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지에 울상이 되었어요. 나도 아침부터 단일 초도 쉬지 못하고 기계처럼 육수를 토렴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그 모든 혼란과 소음을 단번에 정지시키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잠시 이 가게 빌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어요. 번호표를 들고 싸우던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한 여자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검은색 명품 정장. 그녀의 뒤로 보디가드처럼 보이는 남자 둘이 따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대기가. 한나가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여자는 한나의 말을 손짓 하나로 막아버렸어요. 그녀는 홀을 한 번 쓱 훑어보더니 주방 안쪽에 있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죠. 강지혁 셰프님. 나는 국자를 든 채로 그녀를 마주봤어요. 누구지? 저는 더 스카이 푸드 그룹의 전무이사 윤혜린입니다.
더 스카이 푸드 그룹. 대한민국 외식 산업을 움켜쥐고 있는 거대한 공룡이었어요. 르시엘의 서무진조차도 그들에게는 한낱 구멍가게 주인에 불과했죠. 이런 누추한 곳에서 셰프님의 아트를 보고 싶지는 않군요. 그녀는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셰프님께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나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어마어마한 빌딩의 조감도가 떠 있었죠. 강남 한복판에 올라가는 100층짜리 랜드마크 타워였어요. 스카이타워 최고층 100층입니다. 전 층을 셰프님께 드리겠습니다. 셰프님의 새로운 미락을 위해서요. 세계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무제한의 예산. 셰프님이 원하는 모든 식재료를 전 세계에서 공수해 드리죠. 그녀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어요. 강지혁 셰프님을 원래 계시던 자리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한나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조소가 서려 있었죠. 그리고 강한나 씨. 네. 당신의 그 10억 불짜리 혀는 우리 더 스카이 푸드 그룹의 전 브랜드 총괄 컨설턴트로 모시겠습니다. 이 뒷골목 곰국 간이나 맞추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 아닙니까? 그건 제안이 아니었어요. 유혹이었죠. 나에게는 잃어버렸던 명예를, 한나에게는 부와 권력을 던져준 거예요.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홀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윤예린 전무라는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전무님, 내 목소리는 놀랍게도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말씀하십시오, 셰프님. 그녀는 내가 이미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데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빌딩 꼭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윤예린의 미소가 살짝 금갔어요. 네. 내 자리는 언제나 여기였습니다. 나는 뜨거운 불 앞에 작은 주방을 가리켰어요. 그걸 깨닫는데 20년의 지옥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셰프님, 당신의 그 위대한 재능으로 고작 곰국이나 끓이시는 건 재능 낭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재능 낭비.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는 한 할머니가 이 고작 곰국을 드시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다고 우셨습니다. 오늘은 한 젊은이가 이 고작 곰국을 먹고 하루 종일 처음으로 웃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내가 하는 아트요.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서려다 그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바쁩니다. 식사하실 것 아니면 손님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시죠. 윤예린 전무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잡는 듯 한나를 쳐다봤죠. 강한나 씨, 정말 이 미친 짓에 동참할 겁니까?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한나가 그녀를 보고 아주 해맑게 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낭랑했죠. 어머, 전무님. 정말 죄송해서 어떡하죠? 오늘 재료 완전 소진됐거든요. 예약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예약하시면 아마 석 달 뒤쯤 괜찮으시겠어요? 윤예린 전무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자신이 끌고 온 남자들을 데리고 성큼성큼 가게를 나가버렸죠. 휴. 한나가 그녀가 나가자마자 카운터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와, 아빠 봤어. 내 혀가 10억 불이래. 나는 그런 한나를 보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웃었어요.
아주 낮고 거친 웃음소리였죠. 한나야. 응, 아빠. 육수 간은 괜찮으냐? 한나가 작은 종지를 가져와 국물을 조금 담아 후루룩 마셨어요. 그녀의 눈이 다시 초승달처럼 휘었죠. 응.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완벽해. 우리 맛이 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손님을 위한 뚝배기를 불 위에 올렸어요. 황금의 유혹보다 더 뜨거운 불 위로. 더 스카이 푸드 그룹의 어마어마한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문은 미식가 K의 리뷰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돈 벼락을 걷어찬 바보라고 부르기도 했고 진짜 장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부녀 주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테이블은 내 개였고 나의 혀는 제 맛이었으며 한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깍두기를 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쌀쌀한 바람이 불던 늦가을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녹초가 되어 앉아 있는데 한나가 무언가 결심한 듯 나를 불렀어요. 아빠. 왜? 피곤하다. 내일 얘기. 아빠, 나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싶어.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새로운 요리. 우리의 메뉴는 오직 곰국 하나뿐이었어요. 곰국은 좋아. 한나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곰국은 할머니의 기억이고 아빠의 기억이잖아. 그런데 나는 우리의 기억을 만들고 싶어. 우리의 기억. 그 한마디가 내 무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한나야, 알지 않느냐? 나는 기억으로 요리할 뿐이야. 맛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알아. 한나가 내 말을 잘랐어요.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빠가 내 손이 되어줘. 내가 내 혀가 아니라? 응. 내가 상상하는 맛이 있어. 그걸 아빠의 손으로 완성시켜 줘. 우리 할 수 있지? 그날 밤부터 우리의 비밀스러운 실험이 시작됐어요. 가게 문이 닫힌 깊은 밤. 3평짜리 주방에서 나는 내 딸의 손이 되었죠. 곰국처럼 따뜻한데 아주 밝은 맛이었으면 좋겠어. 한나가 눈을 감고 맛을 상상하며 말했어요. 뭐랄까 포근하게 안아주다가 마지막에 반짝하고 불꽃이 터지는 그런 맛. 불꽃. 한나야, 그게 무슨 맛이냐?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맛을 색깔이나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미 잊어버린 감각이었으니까요. 유자, 아니면 미나리, 그런 향긋함. 우리는 수십 번을 실패했어요. 유자는 육수의 진한 맛과 싸웠고, 미나리는 그 불꽃이라기엔 너무 약했죠. 내가 만든 요리를 한나가 맛보고 고개를 젓는 일이 반복됐어요. 아니야. 이건 너무 밋밋해. 깊은 울림이 없어. 울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아니, 내 손끝에서 잊고 있던 감각 하나가 번쩍하고 깨어났어요. 맛이 아니라 기름의 감각이었죠. 한나야. 응. 고기를 그냥 삶지 말고 들기름에 지져서 넣어보면 어떨까? 들기름, 소고기 국에, 그건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믿어봐. 내가 말한 그 울림이라는 게 어쩌면 이 고소한 연기의 맛일지도 몰라. 나는 내 손의 감각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뜨겁게 달군 무쇠솥에 들기름을 두르고 양지머리를 올렸죠. 치익 하고 공기를 찢는 소리. 이 소리.
내가 기억하는 가장 완벽한 마이야르의 소리였어요. 그렇게 겉면을 바삭하게 지져낸 고기를 넣고 다시 육수를 끓여냈어요. 나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지만 주방 안을 가득 채운 향기가 다르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었어요. 한나가 떨리는 손으로 새 육수를 한 숟갈 떠서 맛보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죠. 그녀의 큰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아빠, 왜? 또 아니냐? 아니, 이거야. 이거 맞아. 한나가 울면서 웃었어요. 깊고 따뜻한데 들기름 향이 마치 꽃처럼 입안에서 활짝 피었어. 이게 내가 상상했던 불꽃이야. 우리는 그 국밥을 한나의 온기탕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곰국 옆에 작은 글씨로 적어 메뉴에 올렸죠. 단골 손님 한 분이 호기심에 그 새 메뉴를 주문했어요. 나는 주방 창구 너머로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그가 국물을 한 숟갈 맛보더니 한나와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놀라움, 그리고 행복. 사장님이 이건 대체 뭡니까? 곰국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네요.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맛입니다. 한나가 그 손님을 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죠. 아빠, 저 사람 웃었어. 아빠가 밀학에 있을 때 아빠 요리 먹고 사람들이 웃던 그 표정 그대로야. 나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내 딸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 행복이 나에게 얼마나 뜨거운 온기가 되는지, 제 맛뿐이던 내 세상의 꿀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한나의 온기탕은 부녀 주방의 두 번째 기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아빠의 기억 곰국과 딸의 온기탕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웃었죠. 한나는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요리가 사랑받는 것을 보며 날마다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히 나의 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짜 셰프 강한나였죠.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한나가 나를 막아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죠. 아빠, 오늘 나 셰프하고 아빠가 내 보조해. 뭐,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한나야, 이 냄새는 청국장 아니냐? 맞아. 한나가 그 지독한 냄새 속에서 활짝 웃었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는 이 냄새 아니야? 오늘 겨울 한정 청국장 만들 거야. 나는 뒷걸음질 쳤어요. 밀학의 셰프 강지혁에게 청국장은 요리가 아니라 그저 냄새뿐이었어요.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투박한 음식이었죠. 나는 제대로 다뤄본 적도 없었어요. 한나야, 나는 이 요리 모른다. 내 기억에 없어. 잘 됐네. 한나가 내 손에 앞치마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그럼 나쁜 기억도 없겠네. 아빠 손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인 거지. 그럼 됐어. 오늘은 내가 기억이 될 테니까. 아빠는 그냥 내 손만 되어줘. 그렇게 역할이 바뀌었어요. 나는 한나의 지시를 받는 보조가 되었죠. 아빠, 육수 너무 세게 끓잖아. 장이 비명 지르는 소리 안 들려? 한나가 나를 나무랐어요. 비명? 내가 예전에 그녀에게 했던 말이었죠. 나는 묵묵히 불을 줄였어요. 아니, 그렇게 약하게 말고 은근하게 달래듯이 끓여야지. 이 장은 아주 수줍음이 많단 말이야. 수줍음이 많은 장.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내 딸이지만 맛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 기묘했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실패했어요.
한나의 혀는 완벽했지만 창조는 다른 문제였죠. 맛이 너무 강하거나 향이 너무 거칠었어요. 그녀가 상상하는 그 겨울 아침 이불 속 같은 포근하고 깊은 맛이 나오지 않았죠. 으아, 왜 안 되지? 대체 뭐가 문제야? 한나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좌절했어요. 절대 미각을 가진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혀가 아닌 상상력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나는 그런 한나를 가만히 지켜봤어요. 마치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았죠. 완벽한 재료와 기교에 갇혀 마음을 담지 못했던 나. 나는 조용히 가스 불을 껐어요. 그리고 한나의 어깨를 잡았죠. 한나야. 왜? 나 바보같이. 아니, 너는 지금 맛만 보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혀인데 맛을 보지 그럼. 청국장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내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한 요리다. 너는 지금 장을 요리하려고 하지만 장은 그냥 풀어지게 해야 해. 풀어지게? 그래. 너의 기술로 장을 누르지 마. 그냥 쌀뜨물을 붓고 가장 약한 불에서 기다려. 내가 수줍음이 많다며. 그럼 수줍음 타는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나는 내 기억에도 없던 요리를 내 손의 오랜 경험으로 짚어내고 있었어요. 이것은 레시피가 아니라 불을 다루는 셰프의 본능이었죠. 한나는 내 말을 조용히 따랐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뚝배기 앞에서 10분을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장이 스스로 풀어지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한나가 다시 국물을 맛보았을 때 그녀의 눈이 아주 커졌어요. 아빠, 이거 할머니 냄새가 나. 할머니? 응. 따뜻한 아랫목 이불 속에서 나던 할머니 냄새 내가 상상했던 바로 그 맛이야. 그날 우리는 강한나의 맑은 청국장을 메뉴에 올렸어요. 첫 손님은 근처 대학에 다니는 자취생이었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청국장을 한 숟갈 떠먹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저기 손님 왜 그러세요? 한나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학생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이거 고향집에서 엄마가 끓여주던 거랑 똑같은 맛인데. 아니, 그것보다 더 깨끗하고 포근해요. 이거 한 그릇 더 주세요. 한나가 그 학생을 바라보다가 나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했죠. 그녀는 알아챘어요. 자신의 절대 미각과 나의 절대 손이 만나 기억을 넘어선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나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내 딸이 셰프로서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런 딸의 보조로 서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 맛 세상에서 나는 이제 온기를 넘어 자부심이라는 것을 맛보고 있었어요. 부녀 주방이 3가지 마음의 맛으로 자리를 잡아갈 무렵, 브레이크 타임에 한 젊은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손님이 아니었어요. 하얗고 빳빳하게 다림질된 조리복을 입고 있었죠. 가슴에는 프랑스 유명 요리 학교의 휘장이 자수 놓여 있었어요.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와, 여기가 그 전설의 기적의 식당입니까? 미식가 K가 극찬한 그 마음의 맛? 한나가 깍두기를 담그다 말고 일어섰죠. 손님, 지금은 영업시간이. 손님 아닙니다. 남자가 한나의 말을 끊고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나도 셰프거든요.
소문 듣고 구경 왔습니다. 절대 미각이라는 따님과 절대 손이라는 아버님. 그의 목소리에는 미식가 K와는 다른 아주 날선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메뉴가 이 세 가지뿐입니까? 그가 벽에 붙은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곰국, 온기탕, 청국장. 이건 요리가 아니라 추억팔이 아닙니까? 뭐라고요? 한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팩트를 말한 겁니다.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곰국은 셰프님의 과거 기억. 온기탕은 우연히 얻어 걸린 돈. 청국장은 그냥 시골 음식. 그런데 대체 셰프 강한나의 요리는 어디에 있죠?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자의 말이 정확하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거든요. 당신 혀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재능일 뿐 기술이 아니에요. 요리는 기초가 없으면 사상누각이라고요. 그는 나를 돌아봤어요. 주방 안에서 가만히 서 있는 나를. 강지혁 셰프님. 맞으시죠? 미락의 전설. 그런 분이 이런 곳에서 이런 쇼를 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가주세요. 내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먹고 갈 겁니다. 남자가 당당하게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 세 가지 추억 다 주세요. 내 혀로 직접 기술적 혈압을 찾아드리죠. 한나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나는 한나의 어깨를 가만히 누르고 묵묵히 뚝배기 3개를 불 위에 올렸어요. 남자는 마치 심사위원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 요리를 분석하며 먹었어요. 곰국. 기억만으로 이 염도를 맞추다니 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억일 뿐 발전이 없군요. 온기탕 들기름 아이디어는 좋네요. 하지만 밸런스가 깨졌어요. 너무 들기름만 주장하고 있어. 청국장 이건 그냥 할머니 손맛이네요. 셰프의 것이라고 하기엔 테크닉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모든 그릇을 비우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말했죠. 강한나 씨, 당신의 혀는 복사기입니까? 아니면 창조자입니까? 그 대단한 혀로 기술을 배우지 않는 건 게으름입니다. 아버지 뒤에 숨어서 마음이니 온기니 하는 감상적인 단어 뒤에 숨지 말고 진짜 요리를 배우세요. 그는 돈을 3개 내려놓고 가게를 나갔어요. 딸랑. 종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한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남자가 남기고 간 빈 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자신감 넘치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오만한 남자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에게는 기술이 없다는 것을. 나는 한나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셰프 강한나가 스스로 넘어야 할 벽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한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내가 육수를 끓이기 위해 주방에 나갔을 때 한나가 이미 거기 나와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그녀의 손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그건 내가 미락 시절에 보던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하다는 프랑스 요리 기술 교본이었어요. 내가 미각을 잃은 후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나의 과거였죠. 아빠. 한나가 나를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지만 단단했어요. 왜? 이 책 놔줘. 한나야,
그건 기술책이다. 마음이 아니라. 알아. 한나가 책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배워야겠어. 저 재수 없는 도련님 셰프 말이 맞아. 나는 게으른 천재였어. 아빠, 나 복사기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고 싶어. 아빠의 손을 빌려서 아빠의 기억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아빠도 모르는 맛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나는 그런 한나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내 딸은 좌절한 게 아니라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도우면 되지? 내가 물었어요. 한나가 그 두꺼운 책의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녀의 눈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일단 이 책 첫 장에 나오는 콘소메라는 것부터 가르쳐 줘. 물론 기술은 아빠가 하고 가는 내가 볼게. 나는 웃었어요. 제 맛 세상에서 나는 또 한 번 새로운 맛을 느꼈어요. 그것은 기대라는 아주 짜릿하고 설레는 맛이었어요. 나의 낡은 조리복을 내 딸이 새롭게 입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맛이었죠. 프랑스 요리의 기초이자 모든 셰프들의 무덤. 콘소메. 세상에서 가장 맑고 가장 깊은 맛을 내는 다이아몬드 수프. 부녀 주방의 영업이 끝난 깊은 밤. 우리의 새로운 지옥 훈련이 시작됐어요. 곰국 소디 옆에서 나는 5년 만에 미락의 강지역으로 돌아갔죠. 아빠 책에 써 있어. 야채는 정확히 5mm 브리누아로 썰 것. 한나가 뭔지 나는 교본을 읽으며 말했어요. 나는 말없이 칼을 잡았죠. 내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근, 샐러리, 양파가 내 칼 아래에서 기계처럼 정확한 5mm 크기의 소리를 내며 잘려나갔죠. 사사사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나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봤어요. 미락의 시그니처였던 나의 칼 소리를 그녀는 처음 보는 거였죠. 그녀의 눈에 경이로움이 서렸어요. 대단하네. 다음 단계. 다진 소고기와 채소, 달걀인자를 섞어 레프트를 만들 것. 나는 책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차갑게 식힌 육수를 붓고 레프트를 띄웠죠. 이 레프트가 끓어오르며 육수의 모든 불순물을 잡아먹고 스스로 맑아지는 기술. 그것이 콘소메의 핵심이었어요. 불 올린다. 내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너는 혀가 아니라 눈과 귀가 되어야 해. 육수가 웃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웃는 소리? 그래. 울면 안 돼. 화내도 안 되고. 딱 미소 짓는 소리. 그 온도를 유지해야 해. 단일 도라도 틀리면 레프트가 깨지고 모든 게 끝장이야. 한나는 그 무슨 선문답이냐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진지하게 솥을 들여다봤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했죠. 1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레프트가 단단해지고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뚫렸어요. 그 사이로 맑은 국물이 보글거리며 숨을 쉬었죠. 곰국 냄새와는 전혀 다른 아주 깊고 복합적인 향이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맛은 몰라도 이건 미락의 향기였어요. 한나야. 응. 지금이다. 맛을 봐. 나는 국자로 조심스럽게 레프트를 깨지 않고 가운데 구멍에서 국물을 떠냈어요. 호박 색깔. 아니, 그보다 더 맑은 황금빛 액체. 나는 그것을 작은 그릇에 담아 한나에게 건넸죠. 한나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그녀는 그 수프를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죠. 12장에서 온기탕을 맛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충격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아빠.
아빠. 왜? 뭐가 잘못됐나? 아니, 한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혼란이 가득했죠. 아빠, 이거 맛이 없어. 뭐라고?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내 손에 기억이 틀렸단 말인가? 5년의 세월이 내 손마저 녹슬게 한 건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한나가 황급히 다시 수프를 맛봤어요. 맛이 있어. 있는데 내가 아는 맛이 아니야. 곰국처럼 진한 맛도 아니고 온기탕처럼 따뜻한 맛도 아니야. 청국장처럼 구수한 맛도 아니고 이건 그냥 맑아. 너무너무 맑아서 내 혀가 베일 것 같아. 한나가 수프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모든 맛이 있는데 아무 맛도 주장하지 않아. 소고기, 당근, 샐러리, 양파 모든 맛이 그냥 하나의 빛이 되었어. 아까 아빠가 말한 그 다이아몬드, 그 말 뜻을 알겠어. 그녀는 처음으로 맛이 아닌 기술이 만들어내는 조화를 경험한 거예요. 마음이나 추억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기교가 빚어낸 차가운 아름다움을. 아빠, 나 이거 못 팔 것 같아. 알고 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건 부녀 주방의 요리가 아니니까. 이건 미락의 요리다. 손님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존경을 강요하는 요리. 한나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절대 미각이 이 차가운 기술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혹은 이 기술과 만났을 때 얼마나 더 위험해질 수 있는지 깨닫고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그 황금빛 콘솜에 한솥을 전부 버렸어요. 나는 아무 맛도 못 봤지만 알 수 있었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한나가 먼지 쌓인 교본의 다음 장을 넘겼어요. 오데마더 소스라고 적혀 있었죠. 아빠, 왜? 또 무슨 맛이 상상됐냐? 아니, 한나가 나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오만했던 도련님 셰프와 조금은 닮은 그런 웃음이었죠. 이제 맛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맛을 설계하고 싶어졌어. 나는 그녀의 그 한마디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 맛 세상 속에서 나는 자부심과 기대를 넘어 아주 오랜만에 두려움이라는 맛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내 딸이 과거의 나처럼 차가운 기술의 괴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말이에요. 한나는 무섭게 변해갔어요. 맛을 즐기던 소녀가 아니라 맛을 분석하는 과학자가 되었죠. 부녀 주방의 영업이 끝나면 우리의 주방은 미락의 실험실이 되었어요. 나는 한나의 지시에 따라 오데마더 소스를 만들었어요. 베샤멜, 벨루테, 에스파뇰, 홀렌다이즈, 그리고 토마토. 나는 내 손의 기억으로 완벽한 소스를 만들어냈죠. 밀가루와 버터를 볶아 룰을 만드는 수백 가지의 소리와 감각. 나는 그 모든 것을 한나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한나는 그것을 맛보고 분석하고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어 내려갔죠. 그녀의 노트에는 맛있다거나 따뜻하다는 말이 없었어요. 오직 산도, 염도, 점성, 균형 같은 차가운 단어들 뿐이었죠. 아빠, 이 홀렌다이즈 소스 레시피는 틀렸어. 어느 날 한나가 내가 만든 소스를 맛보고 말했어요. 틀렸다고? 한나야, 그건 내가 20년 넘게 써온 완벽한 레시피다. 나는 기분이 상했어요. 내 손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아니, 기술적으론 완벽해. 하지만 설계가 잘못됐어. 한나가 자신의 노트를 펼쳐 보여줬어요.
이 소스는 달걀 노른자와 버터, 레몬즙으로 만들지. 문제는 버터야. 아빠는 정제 버터를 썼지만 이 버터의 유지방 함량이 82%야. 너무 무거워. 이 지방이 노른자의 고소함과 레몬의 산미를 덮어버리고 있어. 사람들이 맛있다고 느끼지만 금방 질리게 되는 이유야. 버터를 바꿔야 해. 아니, 버터의 비율을 줄이고 그 부족한 유화를 이걸로 잡는 거야. 한나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쌀뜨물이었어요. 우리가 청국장을 끓일 때 쓰던 바로 그 쌀뜨물. 말도 안 된다. 프랑스 소스의 쌀뜨물? 왜 안 돼? 쌀뜨물의 전분이 버터, 지방을 대신 잡아줄 거야. 그러면 훨씬 가볍고 산뜻한 홀랜다이즈가 될걸. 아빠 손으로 지금 당장 만들어줘.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딸의 설계도를 따랐어요. 내 20년 기억을 버리고 이 어린 셰프의 명령을 따랐죠. 버터의 양을 30% 줄이고 그만큼 쌀뜨물을 넣어 소스를 만들었어요. 한나가 그 쌀뜨물 홀랜다이즈를 맛보았어요. 그녀의 입가에 그 차가운 미소가 걸렸죠. 미락 시절의 바로 나의 미소였어요. 됐어. 완벽해. 가볍지만 깊어. 기술과 변형이 성공했어. 나는 두려워졌어요. 그 도련님 셰프가 한나에게 했던 말. 기술이 없다는 그 비판이 오히려 내 딸을 마음이 없는 기술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나는 그 설계도가 적힌 노트를 빼앗아 덮어버렸어요. 그만하자. 뭐가? 이 차가운 장난 그만하자고. 한나야, 너는 지금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하고 있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온기는 어디 갔지? 온기. 한나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봤어요. 아빠. 온기만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 도련님 말이 맞았어. 나는 게으른 천재였고 아빠 뒤에 숨어 있었어. 이제 나는 설계할 거야. 아빠의 기억이 아닌 나의 기술로. 그건 기술이 아니라 오만이다. 한나야.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오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 너까지 그 길을 가게 할 수는 없다. 아빠는 그냥 두려운 거지. 한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아빠의 손이 없어도, 아빠의 기억이 없어도 나 혼자 창조할 수 있게 될까봐. 내가 아빠를 뛰어넘을까봐. 가슴에 칼이 박혔어요. 그게 아닌데. 그렇지가 않은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나는 자신의 설계도가 적힌 노트를 들고 주방을 나가버렸죠. 3평짜리 주방에 나 혼자 내가 만든 그 쌀뜨물 소스와 함께 남겨졌어요. 맛을 볼 수 없는 나는 그 소스가 얼마나 차가운 맛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내 가슴이 다시 그 제 맛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나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낮에는 여전히 부녀 주방의 다정한 셰프와 혀가 되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한나는 방 안에서 자신의 설계도를 그렸고 나는 주방에서 마음이 떠나버린 손만 놀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프랑스 요리학교 휘장이 빛나던 그 도련님 셰프 유민준이었죠. 그는 여전히 오만했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미식가 K가 쓴 새로운 리뷰 기사였죠. 읽어봤습니다. 유민준이 기사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역시 추억팔이는 오래 가더군요. 아직도 사람들이 줄을 섭니까? 용건이 뭡니까?
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죠. 용건, 당신들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사람들 틈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말해준 사람이 나였는데 감사 인사라도 기대했습니까?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한나가 나왔죠. 그녀의 손에는 그녀의 설계도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유민준 셰프. 한나가 그를 불렀어요. 오, 드디어 게으른 천재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는군요. 대결합시다. 뭐라고? 나와 유민준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대결하자고요. 한나가 유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기술과 나의 혀안이 나의 설계로 누가 진짜 창조자인지 대결하자고. 유민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는 한나의 눈에서 예전의 그 감성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차가운 승부욕을 읽었죠. 재미있군. 좋습니다. 이 누추한 곰국집에서 할 수는 없고 내가 무대를 마련하죠. 당신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미식가 K. 그 사람 앞에서. 어때요? 좋아요. 한나야. 내가 다급하게 그녀를 말렸지만 한나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아빠는 빠져. 이건 아빠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야. 그리고 이번엔 아빠 손은 빌리지 않아. 나 혼자 할 거야. 뭐라고? 나는 절망했어요. 손을 빌리지 않겠다니 무슨 소리야. 이 아이는 기술을 배웠을 뿐 아직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는데. 손도 빌리지 않겠다. 강한나 씨. 당신 혀로 요리합니까? 유민준이 조롱했어요. 일주일 뒤에 봅시다. 한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유민준은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을 찾았다는 듯 휘파람을 불며 가게를 나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죠. 내 딸이 나를 버렸어요. 나의 손을, 내 기억을 부정했어요. 기술이라는 괴물에 완전히 잡아먹힌 거예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제 맛을 느꼈어요. 이건 미각을 잃었을 때보다 더 끔찍한 절망이었죠. 일주일. 한나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불 앞에 서지 않고 오직 설계도만 그렸죠. 유민준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완벽한 맛의 설계도. 나는 주방에 나가지 않았어요. 부녀 주방은 처음으로 휴업이라는 팻말을 걸었죠. 손은 있지만 혀가 없고 혀는 있지만 손을 거부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요리사가 아니었어요. 대결 전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내 딸이 나처럼 오만의 절벽에서 떨어지게 둘 수는 없었어요. 나는 한나의 방 문을 두드렸죠. 누구야? 까칠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다. 할 말 없어. 나가. 한나야. 너는 내일 질 거다. 뭐라고?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일주일 만에 본 한나의 얼굴은 설계에 지쳐 반쪽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눈은 광기로 번뜩였어요. 내가 지금 아빠, 딸 걱정돼서 저주를 퍼붓는 거야? 아니, 셰프로서 말하는 거다. 나는 그녀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온통 음식 사진과 성분 분석표, 그리고 그녀가 그린 설계도로 뒤덮여 있었죠. 그녀가 설계한 요리는 고등어였어요. 비린내가 심해 다루기 가장 까다로운 재료. 고등어 3중주. 하나는 콩피로 익히고 하나는 수비드로, 그리고 하나는 타르타르네. 거기에 쌀뜨물 홀렌다이즈를 변형한 유자 소스라. 아주 화려하군. 나는 그녀의 설계도를
단번에 읽어냈어요. 비켜. 방해하지 마. 한나가 설계도를 감추려 했어요. 한나야, 이 요리 맛있을 거다. 내가 말했어요. 내 혀가 설계했으니 분명 완벽하게 맛있는 요리겠지. 기술적으로도 유민준을 압도할 거고. 그런데 왜 진다는 거야? 너는 이 요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너는 지금 맛만 설계했지, 불을 설계하지 않았어. 시간도 설계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변수를 설계하지 않았어. 요리는 설계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다. 재료의 컨디션, 불의 색이, 내 손의 떨림, 그 모든 변수가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야. 변수는 실수일 뿐이야. 나는 완벽하게 통제할 거야. 그래.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열었죠. 그 안에는 내가 밀학에서 입던 낡은 조리복 한 벌이 있었어요. 나는 그 조리복을 다림질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내 딸의 실패를 지켜보기 위해 아버지가 아닌 셰프 강지혁으로서 가장 예의 바른 모습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대결의 날, 유민준이 잡은 무대는 아이러니하게도 폐업한 르시엘의 주방이었어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차가운 주방에 오직 세 사람만 서 있었죠. 심사위원으로 초대된 미식가 K, 그리고 대결을 위한 두 사람, 유민준과 강한나. 나는 저 구석에서 내가 다림질한 낡은 조리복을 입은 채 서 있었어요. 한나는 나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테마는 고등어입니다. 2시간. 시작하십시오. K가 차갑게 말했어요. 유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어요. 그의 손은 정확한 기계였죠. 액화 질소가 등장하고 수비드 머신이 돌아갔어요. 그는 고등어를 해체해서 완전히 새로운 분자 요리로 재창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나의 손이 아니었죠. 칼질은 서툴렀고 동작은 불안했어요.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죠. 젠장.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콩피를 만들기 위한 기름의 온도가 그녀의 설계보다 1도 높았던 거죠. 고등어 살이 그녀가 원했던 부드러움이 아니라 익어버린 살이 되어버렸어요. 그녀는 당황했어요. 설계도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가 유민준을 흘낏 쳐다봤어요. 유민준은 완벽하게 자신의 요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그녀가 나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도와달라는 절규였어요.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죠. 포기합니까? K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나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아주 작게. 한나야, 고등어가 비명 지르고 있다. 비명. 내가 청국장장에서 그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녀를 깨웠어요. 설계에 갇혀있던 그녀가 비로소 재료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녀는 망가진 콩피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린 설계도를 찢어버렸죠. 유민준도 K도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한나는 남은 수비드 고등어와 타르타르를 들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절대 미각이 다시 창조자로서 숨을 쉬기 시작했죠. 그녀는 설계를 버리고 자신의 혀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다시 움직였어요. 서툴지만 망설임 없는 손짓이었죠. 그녀는 차가운 수비드 고등어를 팬에 올려 겉면을 빠르게 구웠어요. 기술을 무시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타르타르에 자신이 만들었던 쌀뜨물 유자 소스를 설계도와는 전혀 다르게 감으로 섞어버렸죠. 그것은 기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그저 살아남기 위한 야생의 본능이었어요. 시간 끝났습니다. K가 선언했어요. 유민준의 요리가 먼저 올라갔어요. 이름은 바다의 재구성. 고등어 거품, 고등어 젤리, 고등어 아이스크림. 완벽한 기술의 집합체였죠. K는 그것을 조금 맛보고 아무 표정 없이 말했어요. 훌륭하군요. 프랑스 교본 15페이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 기술은 완벽하지만 창조는 없군요. 이건 복사입니다. 유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한나의 접시. 이름도 없었어요. 그저 구운 고등어 조각과 소스에 버무린 타르타르가 엉망으로 놓여 있었죠. 실패한 요리 그 자체였어요. K가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나를 바라봤죠. 이게 당신의 설계입니까? 아니요. 한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저의 변수입니다. K는 더 묻지 않고 그 망가진 요리를 한 입 먹었어요. 구운 고등어와 타르타르를 함께. 그리고 그는 십장에서 곰국을 먹었을 때처럼 아주 오랫동안 눈을 감았어요. 그의 차가운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충격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유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민준 셰프, 당신은 기술이 요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지혁 셰프, 당신은 마음이 요리의 목적이라고 믿었고요. 그는 다시 한나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어린 셰프는 오늘 나에게 답을 주었군요. 기술과 마음은 목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이 요리. K가 한나의 접시를 가리켰어요. 엉망입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싸우고 신맛과 비린 맛이 충돌하고 모든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남은 음식을 마저 입에 넣었어요. 살아있군요. 이 접시 위에서 당신의 실패와 극복이 고스란히 맛으로 느껴집니다. 이건 복사도 추억도 아닌 난생 처음 맛보는 강한 나의 맛이군요. K는 일어섰어요. 그는 승자를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유민준의 완벽한 패배라는 것을. 유민준은 자신의 교본이 찢어진 것을 보며 주방을 뛰쳐나갔어요. 차가운 주방에 나와 한나 둘만 남았어요. 한나가 나를 보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아빠, 나 망쳤어. 다 망쳤어.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망가진 요리 한 조각을 손으로 집어 내 입으로 가져갔죠. 물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맛이었죠. 한나야, 내 요리 아주 차가운 맛이 나겠구나. 아주 기술적이고 오만한 맛. 한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다. 나는 웃었어요. 내 혀가 아니라 내 가슴이 그 제 속에서 맛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아빠 입에선 왜 이렇게 달콤한 맛이 나지? 아빠, 내가 이겼다. 한나야. 유민준도 그리고 이 아빠의 낡은 기억도 내가 다 이겼어.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집에 가자.
부녀 주방 문 열어야지.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부녀 주방은 여전히 뒷골목에 있어요. 테이블도 여전히 4개죠. 하지만 메뉴가 하나 늘었어요. 아빠의 기억 곰국 딸의 온기탕 셰프의 기다림 청국장 그리고 한나의 오늘 시가. 그 한나의 오늘은 매일 바뀌어요. 어느 날은 쌀뜨물 홀렌다이즈가 나오고 어느 날은 망가진 고등어 타르타르가 나오죠. 기술과 마음이 매일매일 싸우고 화해하며 새로운 오늘을 만들어내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해요. 내 혀는 영원히 제 맛일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한나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나에게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건네주거든요. 물론 나는 맛을 못 보지만 그녀는 꼭 나에게 먼저 물어봐요. 아빠, 어때? 오늘의 제 맛은 좀 괜찮아. 나는 그녀의 그 장난스러운 웃음을 봐요. 그리고 대답하죠. 오늘 쟤는 유난히 달구나. 내 세상은 쟤와 꿀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쟤 속에서도 기꺼이 꿀을 찾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요리사입니다. 그 고등어 대결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부녀 주방에는 계절이 4번 바뀌었죠. 여전히 3평짜리 주방은 좁고 테이블 4개는 늘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줄은 조금 줄었어요. 미식가 K가 어느 날 이제 그만 찾아가라. 이 식당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을 파는 곳이다 라는 짧은 글을 올렸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뒷골목 단골 손님들의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었죠. 나는 여전히 곰국을 끓이고 한나는 자신의 오늘을 요리해요. 그녀는 이제 설계도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녀의 혀와 어설프지만 점점 굳은 살이 박여가는 그녀의 손이 자유롭게 기술과 마음 사이를 오가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손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든든한 보조이자 영순이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아빠, 이거 먹어봐. 브레이크 타임. 한나가 또 무언가를 만들어 내밀었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노란색 죽 같은 거였죠. 나는 아무 의심 없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여전히 제 맛이었죠. 오늘 쟤는 좀 부드럽고 고소하네. 옥수수 갈았냐? 한나가 내 대답에 까르르 웃었어요. 땡, 틀렸어. 이건 호박이랑 치즈랑 그리고 아빠가 곰국 끓이고 남은 쌀뜨물로 만든 거야. 어때? 제 맛 속에서 꿀맛 안 느껴져? 글쎄다. 꿀맛은 잘 모르겠고 내 웃음 맛은 나네. 시시해. 한나가 입을 삐죽였어요. 그때였어요. 딸랑. 브레이크 타임인데도 가게 문이 열렸어요. 들어선 사람은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빳빳했던 조리복 대신 낡은 후드티를 입은 유민준이었어요. 그 오만했던 도련님 셰프. 그는 우리를 보고 어색하게 목례를 했죠. 저기 영업시간 아닌 거 아는데. 한나가 그를 빤히 보더니 의외로 활짝 웃었어요. 추억팔이 음식 드시고 싶어서 오셨어요? 유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배가 고파서. 나는 그런 그를 보고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나가 방금 만든 그 노란 죽을 한 그릇 가득 담아 그에게 내밀었죠. 유민준이 당황했어요. 이건 메뉴에 없는 한나의 오늘입니다. 내가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제 맛 속에 꿀맛이 숨겨져 있죠. 유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죽을 한 숟갈 떠 먹었어요.
그의 기술적인 혀가 그 맛을 분석하려 했지만 그는 그냥 조용히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죠.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유민준이 일어서서 지갑을 열었어요.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내가 말했어요. 대신 다음에 진짜 손님으로 줄 서서 오세요. 유민준은 한참을 나와 한나를 번갈아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아빠. 한나가 그가 나간 문을 보며 말했어요. 방금 저 사람 제 맛 속에서 꿀맛 찾은 것 같지 않아. 글쎄, 제 맛만 보는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나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주방으로 돌아와 저녁 장사를 준비했어요. 내 혀는 여전히 제 맛투성이지만 나는 알아요. 내 세상은 이미 온통 꿀 천지라는 것을. 내 딸 한나가 매일매일 새로운 꿀을 만들어내고 그 꿀이 나의 죄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나는 오늘도 가장 행복한 제 맛을 봅니다.